비밀 대조학습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백준걸 교수님 연구실 석박사 통합과정 구병모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대조학습 모델들이 사용하는 네거티브 페어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이를 사용하지 않고 더욱 좋은 표현을 뽑아내는 모델들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거티브 페어의 단점으로는 온전하게 성능을 얻어내기 위해 매우 큰 배치 사이즈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논문은 이렇게 세 편 준비했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에서 2020년 뉴럴립스에서 발표한 스와브, 그리고 다음으로 구글 딥마인드가 뉴럴립스에서 발표한 바이올,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서 2021년 CVPR에서 발표한 심샴을 가져왔습니다. 심샴 논문의 한 그림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저번 대조학습 세미나 시간에 배웠던 대표적인 모델 심클레어의 경우 위 그림과 같이 시밀러리티를 사용해서 표현을 학습합니다. 반면 디스시밀러리티를 사용해서 표현을 학습합니다. 반면 제가 오늘 준비한 모델들은 각각 온라인 클러스터링, 모멘텀 인코더, 그리고 스탑 그레이디언트 기법들로 네거티브 페어를 대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와브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심클레어와 같이 일반적인 대조학습 구조에서는 같은 이미지에서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여 생성된 표현끼리는 가깝게, 다른 이미지에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여 생성된 이미지와는 멀게 인베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모든 인스턴스끼리 비교해야 하며 이는 상당히 큰 배치 사이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랜덤하게 सब셋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인스턴스끼리의 비교가 아닌 그룹 오브 이미지끼리의 비교, 즉 클러스터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클러스터링으로 대체하더라도 모든 데이터셋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스케일업을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수화부는 클러스터, 즉 코드를 계산할 때 모든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치 안에 있는 이미지들만을 사용하여 코드를 계산하게 되고 이를 온라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수화부의 컨트리뷰션입니다. 네거티브 페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몰 배치에서도 잘 작동하고 비교적 복잡한 구조인 메모리 뱅크와 모멘텀 인코더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조학습에서도 적용하면 성능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어그멘테이션 방법인 멀티크롭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류 문제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디텍션과 같은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스와브의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은 일반적인 대조학습이고요. 스와브의 구조는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흐름을 설명드리면 한 이미지에 대해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여 인코더를 통과시킨 레프레젠테이션을 각각 Z와 Z-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때 Z와 Z-를 트레이너블한 프로토타입 매트릭스 C를 통해 각각 코드 Q와 Q-로 매칭시킵니다. 이때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지만 한 이미지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Z-로 Q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해당 논문의 포인트입니다. 이처럼 소프트 프레딕션을 통해 표현을 학습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2번 각 Z와 Z-를 트레이너블한 프로토타입 매트릭스 C를 통해 각각 코드 Q와 Q-로 매칭한다는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Q는 Z와 C를 이어주는 그래프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극단적인 예시를 보시면 표현 Z1은 프로토타입 매트릭스 C의 첫 번째 벡터와 일치하게 되고 따라서 해당 벡터에만 1을 부여하고 다른 벡터에는 0을 부여해서 코드를 계산한 결과가 Q1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화부의 로스텀을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로스텀에 T와 S, 즉 다른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되었지만 그 둘이 가까워지면 로스가 줄어들도록 하는 방식, 즉 스와프드 프레딕션 프로블럼 방식으로 해당 로스를 해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P는 Z와 모든 프로토타입 벡터들 간의 거리 대비 프로토타입 벡터 K 사이의 거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Q는 실제로 Z가 어느 프로토타입 벡터와 가장 가까운지를 특별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만든 답지 라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P와 Q의 두 확률이 다르면 로스가 커지기 때문에 P와 Q가 둘이 유사해지도록 학습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로스식은 배치 안의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위 로스식을 적용하고 이를 전개한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답지 라벨을 구하기 위해 특별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해당 알고리즘은 싱크온 알고리즘입니다. 자세한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될 것 같아서 넘어가고 컨셉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표현 Z를 보시면은 배치 사이즈만큼 Z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코드 Q는 어, Z 사이즈와 동일한 그 배치 사이즈만큼 이제 코드가 매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트레이너블 한 프로토타입 매트릭스인 C는 사전에 정의한 코드의 개수 K개입니다. 목적 함수를 보시면 정답 Q와 CTZ가 유사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뒤에 붙는 이 함수 H는 엔트로피 항으로 배치 안에 샘플들이 서로 다른 코드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Q에다가 어떤 제약을 또 부여하는데요. 이러한 제약을 부여하는 이유는 이 싱크론 알고리즘이 옵티멀 트랜스포트 문제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해당 식을 옵티멀 트랜스포트 문제로 바꿔주고자 이러한 제약을 부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알고리즘 복잡하지만 해당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해낸 최적 Q, 정답 Q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컨트리뷰션으로 스와브가 멀티크롭이라는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제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어그멘테이션이 나온 이유는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 뷰로 보는 게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 뷰로 보는 것은 좀 컴퓨테이셔널리 비효율적이고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직 두 개의 일반적인 해상도의 크롬만 획득해서 이를 통해서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스와프트 프레딕션 프로블럼을 풀게 되고 나머지 멀티크롭 V개를 또 만들어서 이는 해상도가 낮고 이미지의 매우 작은 부분만 포함하는 추가적인 크롭인데요. 이는 오직 코드 예측 시에만 활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로스식을 보면은 이 일반적인 해상도의 크롭은 이 로스 계산에 사용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멀티크롭을 사용하면은 스와브 외에도 여러 셀프 슈퍼바이스드 메소드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 부분이 이제 멀티크롭을 적용하여 성능 향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결과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소타 모델이었던 모코2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고요. 같은 수의 파라미터의 경우 다른 셀프 슈퍼바이스드 방법론보다 월등하게 좋고 스와브는 슈퍼바이스드 방법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스드 모델은 물론 세미 슈퍼바이스드 상황에서도 스와브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UDA나 픽스 매치 등 세미 슈퍼바이스드 모델보다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넷을 라벨 없이 레슨넷 50으로 기반한 스와브 모델이 좀 제너럴라이제이션한 성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셋의 경우에도 좋은 성능을 보이고 다른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다른 태스크인 오브젝트 디텍션의 경우에도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와브는 작은 배치 사이즈 상황에서도 다른 대조학습 모델들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한 에폭 돌아가는 거는 모코2가 더 빨랐다고는 하지만 스와브는 같은 성능을 얻기까지 더 적은 에폭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작은 배치 사이즈 상황에서 효율적인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와브에게 영감을 주었던 다른 클러스터링 방법들과 비교해본 결과입니다. 성능 면에서 딥클러스터2가 스와브를 능가하지만 결정적으로 딥클러스터2는 온라인 알고리즘이 아니어서 되게 커다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작동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바이올입니다. 모티베이션은 앞선 스와브와 유사합니다.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를 사용하는 대조학습 방법들은 이제 네거티브 페어의 유무가 성능 결정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다란 배치 사이즈가 필요하고 아니면 이를 대체하고자 메모리 뱅크, 뭐 커스터마이즈드 마이닝 스트레이트 그런 전략들이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방법들은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성능에 따라 선택에 따라 성능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심클레어의 성능이 어그멘테이션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올 모델은 네거티브 페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에서 로버스트하게 표현을 잘 학습한다고 합니다. 바이올 모델이 근간을 두고 있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수도 라벨, 클러스터 인디시스, 그리고 핸드풀 라벨스 같이 간접적으로 표현을 학습하곤 하는데 바이올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부트스트래핑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같은 벡터만을 학습해내는 콜랩스드 레프레젠테이션이 표현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존 대조학습 모델들은 네거티브 페어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아래 로스식을 보시면 싱클레어 로스를 가져왔는데요. 이 분모에 있는 빨간 부분이 이제 네거티브 페어를 사용해서 이제 로스를 구성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대조학습은 콜랩스드 레프레젠테이션 문제를 회피한다고 합니다. 바이올은 네거티브 페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콜랩스드 레프레젠테이션 문제를 프레딕터와 그리고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바이올의 컨트리뷰션은 이런 분류 상황에서 네거티브 페어 없이도 소타 성능을 달성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 상황이 아닌 세미 슈퍼바이즈드나 트랜스퍼 그리고 전이학습 상황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와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로버스트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앞서서 바이올의 코어 모티베이션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올은 콜랩스드 레프레젠테이션 문제를 프레딕터와 그리고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는데, 이 프레딕터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텝 1 부분을 보시면은 파라미터를 랜덤하게 두고 표현을 학습해서 분류를 하면은 아주 안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텝 2, 3를 보시면은 해당 과정을 똑같이 거치되 이 아주 안 좋은 성능을 보였던 프레딕션 값을 다시 같은 구조에 넣어서 어, 분류 이제 표현을 학습하고 분류를 진행하면은 이보다 앞선 경우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비유하기를 인코더 A는 벼락치기를 해서 답지를 써낸 학생이고, 인코더 B는 벼락치기 해서 써낸 답지를 다시 벼락치기 해서 써낸 학생으로서 더 좋은 성능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티처 스튜던트 러닝의 아이디어와도 유사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바이올의 프레임워크입니다. 보시면 온라인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는 거의 유사한데 타겟 네트워크에는 이 프레딕션 부분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에 적용해서 V를 각각 생성한 다음에 인코더를 거쳐서 Y를 생성해내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거쳐서 Z를 생성해냅니다. 여기서 이제 이 Z 세타를 프레딕션에 넣어서 Z 자이 다시를 예측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학습 목표는 이 good representation Y 세타를 얻기 위해서 이 인코더 F 세타를 잘 학습하자는 게 학습 목표입니다. 바이올의 로스 함수를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측을 잘하자라는 게 이제 로스 함수가 되겠고요. 그대로 이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L2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쳐주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식을 코사인 유사도식으로 바꿔서 사용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과정이 꽤나 흥미로운데, 이 세타는 역전파를 통해서 학습하고 자이는 이제 학습하지 않고 세타와 이전 업데이트 전의 자이를 무빙 에버리지 하여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 로스 함수는 위 네트워크를 거쳐서 나오는 로스와 그리고 이 어그멘테이션만 바꿔서 다시 또 이 네트워크를 거쳐서 나오는 로스, 그 두 개를 더해주면 이제 최종 로스 함수가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수도코드가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자가 제안한 어그멘테이션 방법은 이 오른쪽 위와 같습니다. 이제 바이올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올은 콜랩스드 레프레젠테이션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네거티브 페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유는 이 로스 함수가 세타, 자이 모두에 대해서 최소화되도록 동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겐에서 생성자와 판별자가 적대적으로 학습되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바이올의 최적 프레딕터는 어, 이 제가 빨간 줄 친 것처럼 Z 세타가 들어왔을 때 제타 자이를 출력할 수 있도록 기대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목적 함수에 해당 기대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런 베리언스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베리언스 값에 대해서 저자는 x를 z 자이 다시 그리고 y를 z 세타 그리고 z를 라지 z를 프레딕터와 같은 에디셔널한 베리어빌리티라고 설정을 하면은 이 프레딕터가 들어감으로써 분산이 더 작아지도록 학습하도록 동작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목적 함수를 구성하게 되면은 이제 상수로 수렴하지 않도록 동작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즉슨 콜랩스드 레프레젠테이션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 Z 세타가 C로
즉 상수로 수렴하면은 오히려 분산이 제일 커지는 방향으로 학습된다는 거기 때문에 학습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이는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세타만 학습의 대상이고 자이는 세타의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어, 앞서서 자이는 이제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만약 자이를 학습의 대상으로 넣는다면 이 베리언스 식이 그냥 콜랩스된 어떤 상수로만 나올 때 베리언스가 가장 작아지기 때문에 이 자이를 대상으로는 학습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이를 그러면은 그냥 세타로 쓰면 안 되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겟 네트워크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해서 위에서 설정한 그런 옵티멀한 프레딕터 조건이 깨질 위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분류 성능은 뭐 당연히 바이올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 밖에도 셀프 슈퍼바이스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미 슈퍼바이스드 상황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에서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수화부와의 비교는 없는데요. 아마도 둘이 같은 연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보였고, 뭐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뭐 뎁스 이스티메이션 같은 그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가 작아진 때도 다른 대조학습 모델인 싱클레어에 비해서 이제 로버스트한 결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싱클레어는 이 색상에 대한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성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바이올은 꽤나 로버스트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빙 에버리지 레이트에 대한 실험도 진행했는데요. 여기 무빙 에버리지 레이트이 1인 경우, 즉 그냥 자이를 세타로 사용하는 경우는 성능이 굉장히 낮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제 좀 줄여서 0.999나 0.99와 같이 어느 정도 감소하여 사용한다면 성능이 좋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표는 제가 여기서 1과 0을 좀 반대로 표시하긴 했는데요. 이 1이 이제 네거티브 페어를 사용한 즉 심클레어의 인포 NC 로스를 사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0이 네거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바이올 로스를 사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올은 네거티브 페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심클레어는 네거티브 페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예 학습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샤미입니다. 저자는 언스퍼바이스드나 셀프 스퍼바이스드 표현 학습에서 이 샤미즈 네트워크 형태가 많다고 이제 설명합니다. 샤미즈 네트워크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동일한 구조를 다른 이미지를 넣어서 이 둘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샤미즈 네트워크를 이용할 때 문제점은 모든 아웃풋이 컨스턴트로 컬랩싱할 위협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네거티브 페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페어를 사용하는 대조학습이 있겠고 스와브는 이를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고 바이올은 모멘텀 인코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네거티브 페어도 클러스터링 방법도 모멘텀 인코더 방법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샤미즈 네트워크의 스탑 그레디언트만 사용한 간단한 모델인 심샴을 제안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제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컨트리뷰션을 보시면은 실험적으로 스탑 그레디언트 방식이 콜랩싱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요. 그리고 샤미즈 네트워크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자연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심샷 모델이 다른 대조학습, 표현학습 모델들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네거티브 페어가 없는 심클레어요, 모멘텀 인코더가 없는 바이오리오, 온라인 클러스터링이 없는 스와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방법론을 설명드릴 차례인데 구조가 정말 간단해서 설명드릴 게 많이 없습니다. 이 인코더 네트워크 F는 백본으로 레지넷을 사용하고 그리고 프로젝션 MLP 헤드 이렇게 단순하게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코더 F는 두 개를 사용하는데 둘 다 웨이트를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쪽에만 프레딕션 MLP 헤드를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한쪽은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딕터를 거친 이 P1이 이 프레딕터를 거치지 않고 학습된 표현인 Z2를 유사하게 그러니까 잘 예측하도록 이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로스로는 이 네거티브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사용했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
프레딕터를 거치지 않는 인코더 부분은 이 역전파로 따로 학습을 진행하지 않고 이 거친 인코더 부분만 학습을 진행해서 파라미터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탑 그레디언트만 사용해도 콜랩스드 레프레젠테이션이 학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도코드는 정말 간단하고요. 이 배치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511을 사용했고, 그리고 학습률은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조정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고정되는 값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나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 시켰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텝 그레디언트가 콜랩싱을 방지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스탑 그레디언트가 없는 경우에 마이너스 1로 그냥 디제너레이티드한 솔루션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탑 그레디언트가 있으면은 로스가 차근차근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스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위에 로스식이 제일 작은 값이 됐을 때가 마이너스 1인데 이 학습이 잘 돼서 제일 작은 값인 게 아니라 어떤 디제너레이티드 솔루션을 찾게 됐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 그림을 보시면 콜랩싱이 발생하면은 아웃풋이 특정한 컨스턴트로 고정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0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즉 스탑 그레디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표준 편차가 0에 수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탑 그레디언트를 적용해서 콜랩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아웃풋은 평균이 0이고 그리고 분산이 1인 그리고 서로 독립적인 그런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때 표준 편차는 루트 d분의 1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KNN으로 분류를 시도했을 때 스탑 그레디언트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전혀 학습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실험은 스탑 그레디언트 외에 다른 장치들은 없으면은 성능만 하락할 뿐 콜랩싱이 발생해서 학습을 못 해버리진 않는다는 결과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실험들입니다. 먼저 프레딕터에 대한 실험인데요. 만약 프레딕터가 없는 상황, 이 A인 상황이고요. 혹은 프레딕터를 학습하지 않고 어떤 랜덤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상황인 B, 이 두 상황에서는 모델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딕터는 꼭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를 앞서서 이제 고정시킨다고 했는데 고정시키지 않고 이렇게 감소시킬 때는 오히려 고정시킬 때보다 성능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프레딕터는 레이티스트 레프레젠테이션에 맞춰서 학습되어야 하기 때문에 레프레젠테이션을 충분히 학습하기 전에 러닝 레이스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 심샴은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심삼 구조 중에 존재했던 MLP 헤드가 있었는데 MLP 헤드에 적절하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면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A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성능이 반절 정도 안 좋아진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프레딕션 MLP 헤드 아웃풋에다가 적용하면은 학습이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좀 피해 달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코사인 유사도 대신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로스 펑션으로 사용할 때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메트라이제이션은 앞서서 이 어그멘테이션을 바꿔서 이렇게 두 번 적용한 모습이었는데 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 해당 방식을 두 번 이렇게 적용해서 하는 방식 이렇게 로스를 계산할 때도 성능이 그렇게까지 하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점이 이제 콜랩싱 문제랑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샴이 왜 스탑 그레디언트가 있어야만 하고 프레딕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가설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발표해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논문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설명해 놓은 이 장표에서도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것이기 때문에 한 번씩들 관심 있으시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험 방식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심샴의 경우 다른 소타 방법보다 본인의 모델이 좋다가 아니라 더 적은 배치 사이즈와 더 간단한 구조 그리고 더 적은 에폭에서도 비슷한 성능을 낸다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에폭이 늘어날수록 이제 바이올이나 서버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이 본 모델은 더 간단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들과 유사한 성능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제 좋은 모델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요. 심삼이 다른 모델들보다 이 트랜스퍼 러닝의 상황에서 꽤나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였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